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사람 목숨값은 얼마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구두소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가난한 한 행상을 뺑소니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죄는 완전 범죄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젊은이가 영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그날 밤 영감님께서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의 입을 막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사람 목숨값으로 1,000냥을 주십시오. 구두소의 영감은 깜짝 놀랐지만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1,000냥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이에게 돈을 그냥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쫓다. 내 너에게 1,000냥을 주마. 대신 너와 내가 각자 닷새 동안 이 1,000냥으로 장사를 하여 더 많은 돈을 버는 쪽이 상대방의 돈까지 모두 갖기로 하자. 젊은이는 영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두소의 영감은 자신의 장사 수완을 믿었기에 젊은이의 1,000냥까지 빼앗아 자신의 죄를 공짜로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감은 1,000냥으로 비단과 보석을 사서 닷새 동안 열심히 팔아 1,500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젊은이는 1,000냥을 받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돈 100냥으로 큰 잔치를 열어 마을의 모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행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돈 200냥으로 낡은 다리와 길을 보수하고 300냥으로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을 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서당을 지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그의 손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두 사람이 원님 앞에 섰습니다. 영감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번 1,500냥을 내놓았습니다. 젊은이는 빈손이었습니다. 영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사또. 저놈은 돈 한 푼 벌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 돈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때 젊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번 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잔치 음식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편안한 길을 걷게 된 사람들, 병이 나은 사람들, 글을 배우게 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젊은이는 저희 마을의 은인입니다. 저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버셨습니다. 저분의 은혜는 1,000냥, 10,000냥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함성과 감사의 눈물을 본 영감과 원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는 빈손이었지만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 즉 사람의 마음과 존경을 벌었던 것입니다. 구두소의 영감은 자신의 죄와 탐욕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2. 효자의 꼬에. 옛날 안성 어느 마을에 허영감이라 불리는 이가 있었다. 그는 밭을 갈고 논을 일구었고 아내는 밭에서 거둔 곡식과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았다. 부부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한 끝에 세월이 흘러 논 몇마지기를 마련하였고 억척스레 새 아들을 길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장가를 들겠다며 부모 앞에 나섰다. 아버님, 저는 한양에 올라 벼슬길을 밟으려 합니다. 영감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 한양에 가겠다 하느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도리오나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살려면 이 집은 너무 좁사옵니다. 송구하오나 논 일부를 떼어 팔아주신다면 그 돈으로 한양의 초가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영감은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안 된다. 예로부터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법이다. 네가 이 집을 지켜야 하거늘 어찌 그런 소리를 입에 올리느냐. 이에 영감의 아내가 나서며 덧붙였다.
농사지은 곡식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그 논을 떼어 팔자 하니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아들의 뜻은 완강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곧장 모셔오겠습니다. 더는 땡볕에 농사일 하시지 않고 편히 사시도록 제가 반드시 효도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결국 허 영감은 속을 사기며 논 일부를 팔아 작은 집을 사주고 장남을 떠나보냈다. 얼마 지나 둘째 아들도 혼례를 치렀다. 그는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바다로 나가 어부가 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라? 그럼 너 또한 집을 떠나겠다는 말이냐? 둘째가 머리를 조아렸다. 예? 송구하옵니다. 농사일은 제 체질에 맞지 아니하옵니다. 허나 가진 것이 없어 새살림을 차리려면 논의 일부를 떼어주신다면 바닷가에 낡은 거처 하나쯤은 마련할 수 있을 듯하옵니다.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었다. 첫째도 그러더니 너마저 이러느냐? 그 논에서 우리가 농사지어 겨우 먹고 사는데 너까지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너희는 하나같이 다 떠난다 하는구나. 둘째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안 된다 하십니까? 첫째 형은 주시고 왜 저는 아니옵니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 농사일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할 테니 부디 믿어 주시옵소서. 허 영감은 속이 타 들어갔으나 결국 둘째에게도 논 일부를 떼어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남은 논은 겨우 식구들 끼니나 있는 정도였다. 그렇게 첫째와 둘째를 장가보내고 효심이 남달랐던 셋째만이 부모 곁에 남았다. 허 영감 부부는 막내를 불러 말했다. 내 형들에게는 논을 떼어주었으니 너 또한 장가들 적에 내어주마. 그러자 셋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남은 논마저 내어주시면 농사는 어찌 지으시렵니까? 저는 얻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남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허 영감. 내외는 막내의 효심에 눈시울을 붉혔다. 첫째와 둘째에 비해 먹이고 입힌 것도 넉넉지 못했건만 막내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지극하였다. 세월이 흘러 막내 또한 장가를 들었고 이윽고 셋째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허 영감의 아내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양이라도 시켜주고자 밭에서 옥수수를 따 장에 내다 팔려 하였다. 고깃값이라도 마련해 손에 쥐어주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뙤약볕에서 허리를 굽혀 자루를 채우던 어머니는 이내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으나 이미 몸은 밭고랑에 쓰러져 있었고 허 영감의 아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허망하게 아내를 잃은 허 영감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먼저 떠나다니 나 홀로 살아서 무엇 하리.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시름시름 앓았다.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하던 허 영감이 마침내 막내를 불렀다. 막내야, 이 집에선 내 어미 생각만 나서 더는 살 수가 없구나. 너도 이만하면 고생하였으니 나는 이제 큰놈 집으로 가보려 한다. 허 영감의 말을 들은 막내는 얼굴빛이 굳어졌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형님 댁으로 가신다니 제가 다 부족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허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내 결심이 이미 굳었으니 더는 말리지 마라.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구나. 허 영감은 보찜을 싸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고생 끝에 첫째 집에 다짜 아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허 영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쩐 일이긴. 안성에 있자니 내 어미 생각만 나서 농사도 못 짓겠구나. 그래서 왔다. 당분간 네가 나를 모셔다오. 첫째 며느리는 인상을 구기며 남편을 향해 속삭였다. 아니, 어찌 갑자기 오셨대요? 그러게 말이요? 말도 없이 원참. 그날부터 며느리의 눈치는 날로 심해졌다.
방문을 열 때마다 얼굴빛이 굳어지고 밥상을 차릴 때마다 투정스러움이 묻어났다.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가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 방 열기가 무섭다니까요. 요강에서 풍기는 냄새가 집안 가득하니 제가 숨 막혀서 쓰러질 지경이요. 게다가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모셔야지 하는데 제 몸도 불편한데 어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아이 뺀 몸인데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소이다. 하소연을 들은 첫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내가 몸이 무거워 도저히 힘에 겨워해서 말입니다. 죄송하오나 차라리 둘째 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영감은 당연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그리아마? 나도 오래 머물러 민폐만 끼칠 수는 없지. 허 영감은 다시 낡은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다. 첫째 며느리의 싸늘한 눈길이 아직도 등 뒤에 서늘히 박혀오는 듯하였다.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차마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허 영감은 서해 바닷가에 사는 둘째 집으로 향했다. 허나 둘째 집도 사정은 좋지 않았다. 고기 잡아 큰돈 벌겠다고 떠난 아들은 정작 배실로는 한 푼 건지기 어려웠고 처자식 끼니조차 잊기 벅찬 처지였다. 살림은 빠듯하여 밥상에 오르는 반찬조차 날로 줄어들었다. 며느리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으나 쌓이는 근심은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며느리가 둘째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버님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쌀독에 이제 쌀도 얼마 없는데 아버님 식성에 하루 세끼 꼬박꼬박 드시다간 우리 식구들 굶어야 할 판이요. 마침내 둘째가 머뭇거리며 아버지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송구하옵니다만 저희 살림이 워낙 궁해서 아버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차라리 안성 막내집에 가 계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허 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로 인해 너희 살림이 더 기울어질 수야 없지. 내가 다시 길을 떠나리라. 마지못해 허 영감은 다시 막내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막내야. 이윽고 안성집에 닫자 마당으로 나온 막내 며느리가 그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아버님, 어찌 이리 금방 돌아오셨습니까?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시옵니다. 낡은 보찜을 맨 허, 영감이 몰골이 말이 아닌 채 서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막내 또한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맞이하였다. 아버님, 형님들 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찌 이리 금세 돌아오셨사옵니까? 막내는 남루한 행사에게 초췌한 얼굴빛을 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듯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다. 어쩌다 이리 수척해지셨습니까? 허 영감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말도 마라. 평생 고생에 너희만 바라봤거늘 아들들에게 쫓겨날 줄이야. 막내는 할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방에 눕혔다. 그런데 아내가 씩씩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장남이 모셔야 할 아버님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합니까? 형들은 논도 받아 집도 장만했는데 우리는 이 낡은 집 말고 얻은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집안일에 농사일에 갓난아기까지 돌보기도 벅찬데 아버님까지 모시란요. 버젓이 장남이 있는데 왜 막내인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요?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달랬다. 여보, 어쩌겠소? 아버님, 여기 아니면 가실 곳도 없잖소. 그러니 우리가 모십시다. 자식된 돌이라면 그것이 마땅한 거죠. 막내의 말에 아내가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효자나셨네. 정작 힘든 건 나만이지. 나만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늙은 시아버지 수발까지 맡으라니 내 몸이 두리오. 그리하여 허 영감은 다시 막내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아들들에게까지 상처를 입은 그는 그날로 방 안에 틀어박혀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한때 부지런하던 허 영감이었으나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져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 꺼렸다. 방에서는 코에코에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허 영감은 며칠이고 씻지도 않은 채 이부자리에만 파묻혀 지냈다.
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려 하면 고개를 획 돌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고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해도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누워 있었다. 그야말로 집안의 짐이자 천덕꾸러기가 된 시아버지였다. 막내는 전국을 떠돌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장돌뱅이였으니 집에 붙어 있는 날보다 장터를 떠도는 날이 더 많았다. 그 때문에 허 영감을 보살피는 일은 고스란히 막내 며느리의 몫이 되었다. 허나 집안일은 산더미여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밭을까지 나가야 하니 방구석에서 먹고 자기만 하는 늙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점점 싫어졌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영감은 언제 저 세상으로 가려나?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가 눈에 거슬리던 며느리는 마침내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빨래터에 나가서는 허 영감에 낡고 구린 옷을 물에 적시기만 하고 그대로 짜 올렸으며 밥상에는 이가 성취하는 노인네에게 불리지도 않은 딱딱한 무말랭이를 내거나 젓갈에 소금을 잔뜩 부어 몸서리치게 짠 음식을 올리곤 했다. 허 영감은 그런 밥상을 마주하자 점점 입을 대지 못하고 굶주려 날로 수척해졌다. 배가 고파 몰래 부엌에 내려가 먹다 남은 떡이나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기도 했다. 한 달 뒤 장삭기를 마치고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아버님, 어찌 이리 살이 빠지셨습니까? 얼굴이 헬쑥하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옵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큰일이 나겠사옵니다. 허 영감은 대답 대신 며느리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한숨을 삼키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괜찮다. 요즘 움직이지 않으니 영 입맛이 없구나. 걱정 말아라. 다 내가 게으른 탓이지 뭐. 막내는 그 눈빛에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아베오지가 어찌하여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가. 가슴 한편에 의심이 일자 그는 밤이 깊은 뒤 몰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둑한 등불 아래 초라하게 누운 허 영감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마른 손이 덥석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끝내 참아온 듯 흐느끼며 말했다. 얘야, 나 배가 고파 못 살겠다. 고기 한 점은 고사하고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언제더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막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마 목구멍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다가 그제야 아내의 지심을 단번에 알아챘다. 밥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성의 없는 반찬만 내어 아버지를 굶다시피 한 것이다. 화가 치밀어 당장 호통치려다 이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내를 나무라면 그 화살은 곧장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장사로 집을 비우면 더 심하게 구박할 게 뻔한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아내의 손길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게 할 수 있을까? 꾀를 달리 내야겠군. 한참을 고심하던 막내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떠올렸다. 그날 밤 막내는 아내를 불러 은근히 속삭였다. 여보, 내가 강원장터에서 참 기이한 일을 보았소.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이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게 뭔데요? 막내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기에 가보니 섬 사람들이 와서 늙은 노인을 사가는 게 아니겠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내고 말이야.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젊은 총각도 아니고 늙은 노인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요? 글쎄 말이오. 그런데 아무 노인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었소. 살이 통통 오르고 기운이 좋은 노인만 골라 값비싸게 사더이다. 저울까지 가져다 몸무게를 재며 흥정을 하더라니까. 아내의 눈빛이 번쩍이자 막내는 씩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허나 우리 집 노인네는 너무 수척하니 데려가 줄 리가 있겠소. 그러니 딱 1년만 잘 먹이고 입혀서 살이 오르거든. 그때 섬사람에게 보내버립시다. 그럼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겠소. 아버님을 섬사람들한테 팔자고요. 그 말 진심이옴. 당신 같은 효자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어머님 계실 땐 몰랐는데 영 귀찮아서 안 되겠소.
막내의 말에 아내의 입꼬리가 실룩이며 올라갔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삼시, 새끼의 새참까지 정성껏 차려 바쳤고 손수 숟가락을 들어 허 영감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몸에 좋은 보양식만 골라내오니 눈치만 보며 끼니를 때우던 허 영감은 두 눈이 동그래졌다. 며느라가 이게 웬일이냐? 내 정성이 지극하구나.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난다. 며느리의 꿍꿍이는 알지 못한 채 허 영감은 달라진 태도에 흡족해하며 기뻐하였다. 아버님, 많이 드시옵소서. 이렇게 수척하셔서야 어찌 기운을 내시겠습니까? 상 위에 올린 음식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잡수시옵소서. 그래, 너도 어서 들거라. 같이 먹자구나. 그날 이후로 허 영감의 얼굴빛은 달라졌다. 계절이 바뀌고 반년이 지나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늙은이는 간대었고 살이 오르고 기운이 돌아 10년은 젊어진 듯하였다. 허 영감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걸음을 지었으며 울어대는 손주를 품에 안아달래며 재우기도 하였다. 바람만 스쳐도 휘청이던 몸이 이제는 새벽마다 지게를 메고 밭을 오르내리니 웬만한 머슴도 따르지 못할 기세였다. 부지런하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아내를 불러 조심스레 떠보듯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노인네 살도 뽀얗게 오르고 기운도 펄펄하니 그 섬 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내가 장에 가는 길에 모시고 가겠소. 아내는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니,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말이오. 어디 아버님을 판다니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거두시니 집을 떠도는 당신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낫소.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시오. 막내는 머리를 극적이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 그런가? 그러자 아내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에이구, 논백맞이기를 준다 해도 아버님이랑은 못 바꿉니다요. 앞으로는 내가 아버님 잘 모실 테니 당신은 걱정 말고 장사나 잘 다녀오세요. 그리하여 허 영감은 더는 구박받지 않고 며느리의 정성을 받으며 오래도록 건강히 살았다. 세월이 흐르도록 집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였다. 이야기 3. 똑똑한 양자. 옛날 어느 정승이 슬에 자식이 없어서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니 정승이라면 임금 다음의 지위에 있고 또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했지만 자식이 없는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부귀영화가 뜬구름 같기만 하였어요. 정승은 생각 끝에 양자를 데려오기로 결심하였죠.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양자를 구해봐야겠다. 정승은 발벗고 돌아다녔지만 서울에는 양자감으로 마땅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승은 전국을 누벼서라도 마땅한 아이를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하여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로 향했죠. 아이고, 그 소식 들었어. 강정승이 양자를 구하러 다닌대. 누가 강정승의 양자가 될지 팔자 한번 늘어지겠구만.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아들을 그 정승의 양자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충청도에서도 양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라도까지 내려갔죠. 전라도 감사는 미리 양자감을 여러 명 구해놓고 정승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승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딱딱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들라. 정승이 말했죠. 하지만 겨우 고개를 든 아이들은 감히 정승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정승을 쏘아보더니 눈길이 마주치자 씩 웃는 거예요. 그 녀석 참 당돌하구나! 정승이 그 아이를 부르자 아이는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두 손으로 떼밀며 의젓하게 걸어와서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정승은 아이의 야무진 말씨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허! 녀석 씩씩해서 좋구먼. 정승은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네가 내 양자가 되어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정승은 꾸밈살 없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양자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정승을 따라 서울로 오게 되었죠. 사람은 공부를 해야 훌륭해지는 법이니라. 정승은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불러주어 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무랄 것이 없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흠이로구나. 정승은 아이를 타일러 보기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밖에 나가 놀기만 할 뿐 전혀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 녀석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할까? 정승은 또 근심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은 대궐에 나가려고 대문을 나서다가 아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아니, 이 아침부터 어디를 갔다 오느냐? 산에 올라갔다 옵니다. 무엇하러? 약수를 마시러 갔다 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지 말고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하고 있거라.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쌀 한 마리 몇 알이 되는지 그것을 세어 놓아라. 정승은 대궐로 향하며 아무리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라도 오늘은 그 숙제 때문에 집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인을 불렀죠.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돼 하나와 저울 한 개를 가져오라. 그리고 쌀 한 도에 몇 알이 되는가 세어보고 그 무게를 정확히 달아 놓아라. 하인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였죠. 그러는 동안 아이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 정승이 대궐에서 돌아오다가 놀고 있는 양자를 만났습니다. 숙제는 다 하였느냐?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쌀 한 되에 알이 몇 개 들었는지 알고 있으니 다 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쌀 한 되의 무게를 저울에 달고 그 한 되의 쌀알을 세어보면 한 말 전체의 무게만 재어봐도 모두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쌀을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정승은 아이의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렸어요. 녀석의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었구나. 정승은 짐짓 태연한 척 다시 물었죠. 그래. 그래서 쌀 한 마리 몇 알이더냐? 집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정승은 그 길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하인에게 다가가 쌀 한 대가 몇 알이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슬쩍 알아두었죠. 공부만 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겠는데 정승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흐뭇했죠. 그러던 며칠 뒤에 어느 고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3명이나 죽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헌데 범인을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정승은 그 문제로 골치를 썩이다가 문득 양자 생각이 났죠. 얼지, 어쩌면 그 녀석이 범인을 가려낼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한 정승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는 나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겠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3사람이나 죽었구나. 한 사람은 가슴을 칼에 찔린 채 죽어 있었고 2사람은 술에 취한 채 각자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죽어 있었단다. 누가 이 3사람을 죽였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생각할 시간도 두지 않고 금세 입을 열었어요. 그 3사람은 도둑놈이군요. 도둑놈이라니?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가슴에 상처가 있는 도둑놈이 술을 사러 가서 독약을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먹고 친구들을 죽이고 돈을 몽땅 차지하려고요. 하지만 그가 술을 가지고 들어서자마자 다른 도둑놈에게 칼에 찔려 죽었지요. 그런데 그 2사람이 돈을 나누어 가지고 그 독이 든 술을 마신 거지요. 그래서 그 2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고 죽은 것이옵니다. 아이고, 옳구나. 정승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오냐. 공부는 새벽에 해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껏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공부를 하고 낮에는 놀기만 했사옵니다. 아니, 그래? 정승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녀석이 매일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죠. 공부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허허, 내가 늙음하게 팔자가 피려고 너같이 영리한 아이를 양자로 두었구나. 그래, 공부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예? 소자, 그럼 앞으로 마음 놓고 놀겠습니다. 마음 놓고 놀다니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도옵니다. 그래, 마음껏 놀 거라. 아무렴,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되지. 그렇게 정승은 양자 어깨를 두드려 주먹걸걸 웃었답니다. 이야기 쌀 한 섬과 쥐 한 마리.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곳간에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지만 늘 쥐들이 쌀을 훔쳐 먹는 것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는 쥐를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영리한 쥐들은 번번이 덫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아주 영리해 보이는 쥐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쥐를 죽이려 하자 쥐가 사람의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영감님의 쌀에 손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쥐들이 쌀을 훔치지 못하도록 제가 곳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쥐의 당돌함이 재미있어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쥐에게 쌀 한 섬약 140씩 삽킥을 주며 말했습니다. 조다! 내가 너에게 이 쌀 한 섬을 주마. 이 쌀을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해서 1년 안에 원래대로 한 섬을 갚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가져오너라. 만약 성공하면 너와 내 동족을 모두 살려주겠다. 쥐는 쌀 한 섬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쌀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는 꾀를 냈습니다. 쥐는 먼저 메뚜기 떼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메뚜기 떼는 온 들판을 휩쓸며 곡식을 먹어치워 농부들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쥐는 메뚜기 왕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 왕이시여, 당신들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모든 농부들이 당신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쥐는 메뚜기 떼를 이끌고 가뭄으로 바싹 말라붙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쌀 한 섬을 밭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메뚜기 떼는 그 쌀을 먹고 며칠 동안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그 사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고 밭의 곡식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이 살아난 것이 메뚜기 떼가 쌀만 먹고 다른 곡식에는 손대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쥐의 지혜와 메뚜기 떼의 의로운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쥐는 메뚜기 떼를 다스리는 현명한 지도자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며 쌀을 나누어 주고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많은 쌀을 이자로 바쳤습니다. 1년 후 쥐는 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쌀 한 섬과 함께 이자로 받은 수십 섬의 쌀을 당당하게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쥐의 상상도 못한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후 부잣집 곳간은 다시는 쥐의 습격을 받지 않았고 쥐들은 지혜로운 지도자 덕분에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5. 호랑이 꼬리 낚시.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물고기들은 모두 얼음 밑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림에 떡인 물고기들을 보며 입맛만 다셨습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호랑이에게 아첨하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제가 아주 손쉽게 물고기를 잡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는 귀가 솔깃해져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여우는 꾀를 냈습니다. 이 얼음 구멍에 호랑이님의 길고 튼튼한 꼬리를 낚싯대 삼아 담그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배고픈 물고기들이 미끼인 줄 알고 꼬리에 와서 잔뜩 달라붙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얼음 구멍에 자신의 꼬리를 담그고 추위에 덜덜 떨며 밤새도록 꼼짝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물은 더욱 단단하게 얼어붙었고
호랑이의 꼬리도 얼음 속에 꽁꽁 갇혀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호랑이는 꼬리가 묵직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얼거니, 물고기들이 많이 붙었구나. 그는 기뻐하며 힘껏 꼬리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얼음에 꽉 붙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잡아당기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자랑스러운 꼬리가 그만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극심한 고통과 창피함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여우가 나타나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야. 성급한 욕심과 어리석은 귀는 결국 고통만 남기는 법이지. 말을 마친 여우는 미리 잡아두었던 물고기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꼬리를 잃은 호랑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다시는 남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황희정승과 두 하녀. 조선시대 청렴하고 인자하기로 이름난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늘 검소하게 생활하며 너그러운 성품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두 하녀가 서로 자기가 더 예쁘다며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다투던 두 하녀는 정승에게 와서 누가 더 예쁜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졸랐습니다. 황희정승은 잠시 두 하녀를 번갈아 보더니 먼저 한 하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내 말이 옳구나. 네가 참으로 예쁘다. 그 말을 들은 하녀는 기뻐서 그러자 다른 하녀가 억울하다는 듯이 따졌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저 아이의 말만 들으십니까? 제 모습도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황희정승은 이번에는 그 하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 말도 옳다. 너 또한 참으로 곱구나. 두 하녀는 모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정승의 부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대감, 어찌 그리 무책임하게 판결을 하십니까?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 명은 옳고 다른 한 명은 그르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자 황희정승은 부인을 보며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부인은? 부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인의 말씀 또한 참으로 옳소. 황희정승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다툼을 키우기보다 양쪽 모두의 입장을 존중하고 긍정해 줌으로써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의 너그러운 성품과 두루 살피는 지혜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야기 6. 신선이 된 김삿갓. 조선 후기 김삿갓 또는 김병연이라 불리는 방랑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몰락하자 벼슬길을 포기하고 평생을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전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과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시로 노래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김삿갓은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헤매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 신비로운 동굴 안이었고 백발의 신선 한 명이 그를 간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신선은 김삿갓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신선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선이 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는 끓는 물에 몸을 씻고 불 위를 걷고 천길 낭떠러지에서 잠을 자는 등 온갖 고통스러운 수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수련은 침묵이었습니다. 신선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100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말을 하면 너는 영원히 신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김삿갓은 굳은 결심으로 침묵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말과 시로 살아온 그에게 침묵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앞을 지나가던 한 나무꾼이 공영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삿갓은 그를 돕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어 안타까워만 했습니다. 수행 마지막 날,
김삿갓은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한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어린 아들은 굶주림에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강물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김삿갓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침묵을 지키면 나는 신선이 되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저 불쌍한 가족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입을 열면 나는 신선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겠지만 저들을 구할 수 있다. 김삿갓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그 가족을 향해 달려가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제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신선이 되는 길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와 지혜로 그 가족을 위로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며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신선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삿갓, 너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 진정한 신선이란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심을 가진 자이니라. 너야말로 진정한 신선이 될 자격이 있다. 김삿갓은 마침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그의 인간미 넘치는 시와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7. 용궁에 다녀온 김춘추. 신라시대. 훗날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가 아직 젊은 화랑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화려한 산호와 보석으로 꾸며진 궁궐 안이었습니다. 바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용왕의 궁궐, 용궁이었습니다. 용광은 김춘추의 비범한 용모와 기품을 보고는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용광은 김춘추를 극진히 대접하며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여쁜 딸, 용녀롱류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김춘추와 용녀는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깊은 사랑에 빠졌고 용궁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땅에 있는 신라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용왕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광과 용녀는 슬퍼했지만 그의 큰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광은 떠나는 김춘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장차 이 땅의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오. 내가 그대를 돕겠소. 만약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거든 동해의 바다를 향해 나를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용군 롱준을 이끌고 나타나 그대를 도울 것이오. 김춘추는 용광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용녀와의 아쉬운 이별을 뒤로한 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춘추는 정말로 신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삼국 통일을 위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끄는 오천 결사대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 황산벌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위기에 몰린 김춘추는 문득 용광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동해 바다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용광기시여, 저와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부디 나타나 신라를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다에서 거대한 회오리가 일어나며 갑옷을 입은 수만 명의 용군을 이끌고 용광이 나타났습니다. 용군은 안개를 일으키고 비바람을 몰아쳐 백제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신라군은 그 틈을 타 총공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황산벌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김춘추는 마침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용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동해 바다에 용을 위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야기 8. 팥죽과 호랑이. 깊은 산골 외딴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할머니는 맛있는 팥죽을 쑤어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굶주린 호랑이가 나타나 문을 부수고 들어와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웠지만 꾀를 내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평생 소원이 이 팥죽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죽는 것이었다. 이 팥죽만 먹게 해주면 아무 저항 없이 잡아먹히겠다. 호랑이는 뜨거운 팥죽을 식혀 먹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팥죽을 맛있게 먹는 동안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그 틈을 타 할머니는 부엌에 있던 여러 물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얘들아, 나 좀 살려다오.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부엌에 있던 알밤, 자라, 송곳, 멍석, 쇠똥. 지게가 모두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호랑이가 덤벼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알밤은 아궁이 속 잿더미에 숨었고 송곳은 물독 속에, 쇠똥은 부엌 바닥에, 자라는 부엌 문 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멍석은 마당에 펼쳐져 있었고 지게는 마당 한 구석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팥죽을 다 먹은 할머니가 그릇을 내려놓자 호랑이가 굶주린 눈으로 덤벼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가 뒤쫓아 부엌으로 들어와 어두워서 불을 피우기 위해 아궁이 속을 뒤지자 잿더미 속에 숨어있던 뜨거운 알밤이 탁 하고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때렸습니다. 아씨, 뜨거워.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고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쇠똥을 밟고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눈을 식히기 위해 물독에 얼굴을 담그자 물독 속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송곳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코 하고 찔렀습니다. 우억! 너무 아파 허둥지둥 부엌 문을 나서려던 호랑이는 문 뒤에 엎드려 있던 단단한 자라의 등껍질에 걸려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호랑이가 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로 떨어지자 멍석이 저절로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한 구석에 서 있던 지게가 달려와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짊어지고는 깊은 강물 속으로 풍덩, 꾹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할머니는 작고 힘없는 물건들의 지혜와 협동으로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9. 소경과 안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몸이 불편하여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온 마을을 집어삼켰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소경과 안진뱅이도 불길에 휩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경은 방향을 알 수 없어 우왕좌왕했고 안진뱅이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진뱅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소경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네. 자네는 튼튼한 두 다리를 가졌지만 눈이 없고 나는 밝은 두 눈을 가졌지만 다리가 없지 않은가. 자네가 나를 어깨나. 내가 자네의 눈이 되어 길을 알려줄 테니 자네는 나의 다리가 되어 함께 이 불길을 빠져나가는 걸세. 소경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소경의 등 위에서 마치 막루 위의 파수꾼처럼 불길을 피해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이야. 저 앞에 불길이 약하니 저곳을 뚫고 나가세. 소경은 안진뱅이가 알려주는 대로 튼튼한 두 다리로 힘차게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힘을 합쳐 무사히 불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합치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 다니며 서로에게 눈과 다리가 되어주며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주인 구한 삽살개.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젊은 화랑이었을 때 그에게는 삽살개라는 이름의 아주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유신은 친구들과 함께 경주 남산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그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길가 풀밭에 쓰러져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산 너머에서 들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풀과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김유신이 잠든 곳을 향해 번져왔습니다. 삽살개는 위험을 감지하고 잠든 주인을 깨우기 위해 맹렬하게 짖고 옷자락을 물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술에 깊이 취한 김유신은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김유신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삽살개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근처에 있는 냇물로 달려가 자신의 온몸을 물에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인에게 달려와 물에 젖은 몸으로 주인이 누워있는 주변의 마른 풀들을 뒹굴며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는 수백 번 냇물과 풀밭을 오가며 지칠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김유신이 누워있던 자리 주변에는 넓은 방화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길은 그곳에 이르러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사그라들었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주변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였고 자신의 충견 삽살개는 온몸이 검게 그을리고 화상을 입은 채 그의 곁에 쓰러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김유신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삽살개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개의 숭고한 충성심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삽살개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자신이 쓰던 지팡이를 묘비 삼아 꽂아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에서는 싹이 돋아나 훗날 커다란 느티나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지팡이 느티나무라 부르며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삽살개의 충성심을 오래도록 기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10월. 말하는 고양이와 스님. 옛날 어느 깊은 산소감제, 노스님 한 분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고양이에게 불경을 읽어주었는데 그 덕분인지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암자를 찾아와 스님에게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스님은 결국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스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처음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불경을 외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암자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의 보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첫눈에 젊은이의 사악한 속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스님에게 스님, 저 자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니 곁에 두시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양이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미무라, 어찌 감히 사람을 의심하느냐. 그는 착실한 제자이니라. 어느 날 밤, 젊은이는 스님이 잠든 틈을 타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양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이놈, 어디 가느냐? 정체가 탄로난 젊은이는 칼을 뽑아 고양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고양이는 비록 몸은 작았지만 날렵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스님은 마침내 제자의 배신과 고양이의 충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자 궁지에 몰린 젊은이는 스님마저 해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양이는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 젊은이에게 몸을 날렸고 그만 칼에 찔려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젊은이의 다리를 물어 늘어졌고 그 틈을 타 스님은 도둑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고양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의 충고를 듣지 않아 이런 화를 불렀구나. 고양이는 스님의 품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부디 사람을 보실 때 그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십시오. 말을 마친 고양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고양이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평생 동안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고양이의 넋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